제 무릎 수술비는 며느리의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체면이 깎인다며 문 밖으로 내쫓더군요.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른둘의 어머니.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조용한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72, 인천의 작은 동네에서 혼자 산지 꽤 됐어요. 은퇴한 사서에게 남은 거라곤 책과 조용한 시간뿐이죠. 그래도 제게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집 뒤편의 작은 약초 정원이에요.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내려온 귀한 약초들을 가꾸는 일이죠. 당귀 뿌리를 캐어 흙냄새를 맡으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고, 도라지꽃의 청초한 보랏빛을 보면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가 귓가에 맴도는 듯해요. 이 정원은 그냥 풀과 나무가 자라는 땅이 아니에요. 제 삶의 뿌리이자 우리 가족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죠. 그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집 안으로 들어와 손에 익지 않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면 저는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어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림들 뿐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뿐인 손주 녀석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참을 화면과 씨름하며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또 하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제 외로움을 확인시켜 주었죠. 정원의 흙에서는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데 이 네모난 쇳덩이 속 세상은 어찌나 차갑고 막막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엔진 소리가 들리며 대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연이었죠. 잘 나가는 IT 회사 이사인 우리 아들, 그리고 유명 투자 회사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우리 며느리. 둘의 방문은 언제나 이렇게 예고 없이 꼭 무슨 중요한 용건이라도 있는 사람들처럼 찾아와요. 서연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값비싼 정장에 흐트러짐 없는 화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찌나 완벽한지 제 작은 집이 다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서연이의 눈길이 제 정원에 머무는 순간 예쁘게 그린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 집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풀들 때문인가 봐요.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뿌리 같은 걸 믿어요. 제가 사람 불러서 이거 싹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돌을 깔거나 아니면 작게 일본식 정원이라도 만드는 게 어때요? 진우 씨 지위에도 그게 더 어울리고 집도 훨씬 고급스러워 보일 거예요.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어머니의 유산인 이 정원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아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촌스럽고 지저분한 잡초더미일 뿐이었던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아팠던 건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진우는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아내와 제 정원을 번갈아 보더니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침묵이, 그 외면이 서연이의 어떤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밝혔어요. 제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죠. 그렇게 폭풍처럼 왔다 간 며칠 뒤였어요. 옆집 박 할머니가 김치를 담갔다며 한 통 가져왔더군요. 늘 그렇듯 우리 아들 며느리 소식부터 묻더라고요. 아이고, 하은이 엄마는 좋겠어. 아들네가 저렇게 잘 나가니 무슨 걱정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마트폰을 불쑥 제 눈앞에 내밀었어요. 이것 좀 봐. 며느님이 또 좋은 데 놀러 갔나 봐. 사진 올렸네. 작은 화면 속에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화려한 글램핑 텐트 앞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 그리고 사돈어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예쁜 옷을 맞춰 입고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더군요. 그 사진 밑에는 가족여행, 힐링, 강원도 같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들이 붙어 있었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집 근처 공원에 나들이 가자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 명절이나 생일, 그 어떤 날에도 사돈은 늘 함께였어요. 그들의 모든 행복한 순간에 제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저를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철저히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한 거였죠. 그들의 완벽한 가족 사진 속에 촌스러운 저는 어울리지 않는 오점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박 할머니가 옆에서 뭐라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만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낡은 시집을 펼쳐들었죠. 젊은 시절 이 시들을 읽으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따라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흩어지기만 했어요. 눈앞에는 낮에 봤던 그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만 아른거렸죠. 내가 정말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부끄러운 사람이 된 걸까?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저 약초 정원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창피한 것이 되어버린 걸까? 며느리가 내뱉은 모욕적인 말과 가족 여행에서 저를 지워버린 아들의 행동. 그 두 가지 사건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정원은 단순한 풀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의 역사이자 자존심이었어요. 가족은 그냥 밥만 같이 먹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제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이건 그냥 좀 서운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든 반짝이는 세상에 더 이상 늙은 엄마의 자리는 없다는 차갑고 무서운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밤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아들의 차가운 침묵과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며칠 밤낮으로 저를 잠 못 들게 했죠.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한지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정원 보고 드린 말씀 혹시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한 마음에 얼굴 뵈러 한번 가려고요. 그 말에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젊은 애들이 뭘 알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며칠 만에 아들 내외를 맞을 준비를 했죠. 하지만 다시 찾아온 서연이는 정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잔뜩 수심에 찬 얼굴로 진우 얘기를 시작했죠.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실적 압박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지, 젊고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자리 보전도 위태로운 상황인지, 듣고 있는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다 나더군요. 아들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혼자 서운해했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제 마음이 충분히 약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이건 진우 씨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회사 VIP 고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어머니께서 노후 자금을 잠시만 빌려주시면 몇 배로 불려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 노후도 편안해지시고 진우 씨도 회사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고요. 효돈이 미래 보장이니 하는 달콤한 말들을 섞어가며 저를 설득하는데 이미 아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너진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아끼고 모은 내 마지막 남은 돈인데 하지만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늙은 어미의 노후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결국 저는 수십 년간 제 분신처럼 간직해온 저축 통장을 제 손으로 며느리에게 건네고 말았죠. 그렇게 모든 걸 내주고 나니 몸까지 탈이 났나 봐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잠잠하던 무릎 통증이 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마다 뼈마디에 수천 개의 바늘을 꽂는 듯한 통증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중요한 화상 회의가 있다며
매정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결국 서연이가 마지못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내내 며느리는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쉬어댔고 그 눈칫밥에 저는 차 안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지 접수부터 수납까지 전부 기계로 해야 하는데 저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죠. 버벅거리는 제 모습을 보던 서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손에서 신용카드를 낚아채 가더군요. 제 남은 생활비가 전부 들어있는 유일한 카드였어요. 어머니, 이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좀 계세요. 그렇게 아이 취급을 당하며 겨우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당장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술 걱정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선생님, 추석만 지나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모처럼 아들네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 한 끼 먹기로 해서요. 제 건강보다 흩어져 사는 가족들과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중요했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진료를 마치니 이미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두웠어요. 인천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끊길 시간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서연이에게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는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낯선 사람. 제가 며느리에게 낯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버스 터미널까지 서둘러 가느라 저는 서연이에게 맡겼던 신용카드를 돌려받는 것을 까맣게 잊고 말았죠.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들에게 전화하니 연말이라 바쁘다는 말만 하고는 금방 끊어버렸고요. 더 이상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추석 때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며칠 뒤 추석을 바로 코앞에 둔 날이었어요. 해진 옷을 꿰매고 있는데 제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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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끊임없이 도착하는 문자 알림 소리. 뭔가 싶어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KB카드 김하은님, 80 영원 결제 완료. 고급 안마의자. KB카드 김하은님 3 0 영원 결제 완료. 프리미엄 홍삼 세트. KB카드 김하은님 5 0 영원 결제 완료. 명품 핸드백. KB카드 김하은님 15 0 영원 결제 완료. 다이아몬드 주얼리. 제 수술비, 제 남은 평생의 생활비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문자는 제 숨을 완전히 먹게 만들었죠. KB카드 김하은님 잔액, 영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패닉에 빠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 할머니에게 부탁해 며느리의 소셜미디어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말았죠. 서연이의 페이지에는 번쩍이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돈댁에 배달된 안마의자와 홍삼 선물 세트 사진 밑에는 엄마 사랑해라는 글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활짝 웃고 있는 자기 사진 밑에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지막 희망,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이 그렇게 쓰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믿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그 침묵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모성애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래,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해. 내 아들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해. 그렇게 저는 지옥 같은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은 채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추석날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추석날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저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죠. 마지막 남은 쌀가루를 익반죽하고 깨와 꿀을 섞어 소를 만들었어요. 아픈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애써 통증을 무시하며 5가지 고운 빛깔로 송편을 빚었어요. 내 자식들, 내 손주가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신기하게도 힘이 났어요. 그래, 다 오해일 거야.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다 풀릴 거야.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한가득 담아 저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는 명절 음식 냄새 대신 낯설고 화려한 향신료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거실 식탁 위에는 제가 평생 처음 보는 5성급 호텔에서나 나올 법한 음식들이 번쩍이는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석에는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양사돈 부부가 점잖게 앉아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이걸 다 뭐하러 만들어 오셨어요. 서연이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들린 송편 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돈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죠. 요즘은 위생 때문에 집에서 만든 음식은 손님 상에 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그 말과 함께 제 정성이 담긴 송편은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양부엌 구석 싱크대 옆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식사 시간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사돈 부부는 며칠 전 제가 피 같은 돈으로 사준 안마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홍삼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그럴 때마다 서연이는 교묘하게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죠. 제 낡은 옷차림, 제 구식 말투, 모든 것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조롱거리로 변해갔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가족의 격을 떨어뜨리는 이물질로 낙인 찍으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정서적 학대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 신용카드 이제 돌려주지 않으련.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깜빡했네. 근데 뭐가 그리 급하세요?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드릴 텐데. 뭐가 급하냐고. 내 사돈댁에 보낸 안마의자, 홍삼 세트, 네가 산 명품 가방이랑 다이아몬드까지. 그게 다 내 돈이야. 내 수술비, 내 마지막 남은 돈이라고. 결국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죠.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돈 아니에요? 미리 좀 당겨 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돈 어른들 다 계신 데서 망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부양? 내 수술비를 훔쳐서 내 목에 다이아를 거는 게 부양이니. 제 절규의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했는지 서연이는 화제를 돌려 공격을 시작했어요. 됐고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시니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 저희가 사는 이 집 이제 저희 명의로 넘겨주세요. 이런 촌스러운 주택 말고 진우 씨 지위에 걸맞게 멋진 빌라를 지어야겠어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순 없다고 겨우 대답하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제 아들 진우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가 식구들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 고함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 진우가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는 짐승처럼 저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갔죠.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등 뒤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제 아들과의 모든 인연도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믿음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폐인처럼 보냈어요. 머리채를 잡혔을 때의 그 끔찍한 감촉과 문이 닫히던 순간의 절망이 계속해서 저를 덮쳤죠. 그러던 중 저를 걱정한 옆집 박 할머니가 죽이라도 먹으라며 집에 찾아왔어요. 제 꼴을 보더니 안쓰러워하며 또 무심코 그 스마트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더군요. 이것 봐. 그래도 아들네는 잘 풀리나 봐. 기운내. 하은이 엄마. 화면 속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수입차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아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수입차라는 글과 함께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는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낡은 집은 이제 안녕. 강남 라이프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요. 낡은 집.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며느리가 말한 그 낡은 집은 제가 결혼하는 아들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제 전 재산을 털어 사주었던 사랑과 희망이 담긴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제 통장에서 빼간 투자금은 강남 아파트 계약금과 새 차값이 되었던 거예요. 제 신용카드로 긁은 돈은 그들의 사치품이 되었고요. 이건 충동적인 잘못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빼앗고 껍데기만 남은 저를 길바닥에 내쫓기 위한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배신감보다 더 큰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사랑해서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돈도, 건강도, 자식도, 심지어 자식에게 선물했던 집까지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저는 그렇게 삶의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도 배고픔도 잊은 채 그저 캄캄한 방 안에 웅크리고만 있었죠. 세상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대로 먼지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대로 죽더라도 남편이 남긴 물건들은 내 손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의무처럼요. 먼지 쌓인 남편의 서재에 들어서는 건 몇 년 만이었어요. 빽빽하게 꽂힌 낡은 책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는데 묵직한 고전 문학 전집을 꺼내는 순간 그 책갈피 사이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무심코 주워든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죠. 평택 어디쯤에 주소가 적힌 낡아빠진 토지 등기권리증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당신이 저 언덕 바라보는 걸 좋아해서 내가 사뒀어.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밭대기지만 나중에 우리 늙으면 저기서 약초나 키우면서 삽시다. 그때는 그저 철없는 낭만이라며 웃어넘겼던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담겨 있던 유산. 그제야 저는 봉투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져야 본전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을 떠올렸죠. 제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던 윤미경. 저와는 다르게 똑 부러지고 야무졌던 미경이는 서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컨설턴트가 되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그것도 이렇게 가장 비참한 모습일 때 연락을 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죠. 다음 날 저는 동네 노인정에 가서 겨우 미경이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어색한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낡은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수화기 너머의 미경이는 제 처참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알아보고 바로 연락 줄게. 걱정 말고 있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담담한 한마디가 제게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위로였어요. 미경이의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은 새로운 종류의 고문이었어요. 신락 같은 희망과 더 큰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며 피를 말렸죠. 이 무의미한 기다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제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기초 강좌에 등록한 거예요. 교실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고 낯선지 처음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와이파이니 카카오톡이니 하는 외계어 같은 말들을 배우는 건 고역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저를 채찍질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는 않겠다. 그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서툴지만 한자 한자 문자를 보내는 법을 익히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 인생의 첫 번째 능동적인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스마트폰 강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경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없고 잔뜩 흥분해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죠. 하은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앉아있니? 그냥 듣지 말고 어디든 꼭 앉아서 들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제 귀에 미경이의 믿을 수 없는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땅, 내 남편이 샀던 그 평택 땅 말이야. 거기 정부가 지정한 평택 첨단 산업단지 부지 정중앙에 있어. 지금 S그룹에서 반도체 연구소 짓는다고 일대 땅을 전부 다 사들이고 있다고. 하은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내 땅값 최소 500억이야. 500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지난 몇 주간 저를 괴롭혔던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남편의 깊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 기막힌 운명에 대한 충격의 눈물이었죠. 그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복수도 돈도 파렴치한 내 자식들의 얼굴도 아니었어요. 저는 지긋지긋한 통증으로 저를 괴롭히던 제 무릎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다리 수술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저 자신을 치유하고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500억이라는 숫자는 제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저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 같았죠. 친구 미경이는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고 며칠에 걸쳐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계약금으로 들어온 돈만 해도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죠. 그 돈다발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미경이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나 수술받게 해줘. 서울에서 제일 좋은 병원, 제일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복수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 돈을 훔쳐간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저 자신부터 되찾아야 했어요. 무너진 몸과 마음, 짓밟힌 존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제 반격의 첫걸음이었죠. 미경이의 도움으로 입원한 서울의 대학병원 VIP 병실은 서연이를 따라갔던 그 복잡하고 차가운 병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창, 제 취향에 맞는 그림들, 그리고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의료진들.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나라는 사람을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라진 다리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저는 세상을 다시 얻은 기분이었죠. 회복하는 동안 미경이는 제 곁을 지키며
단순한 간병인 이상의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녀는 가십 잡지 대신 최신 경제신문과 시사 잡지를 가져다 주었고, 저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금융, 그리고 문화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지성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었죠. 몸이 회복되자 저는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부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푸석푸석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했던 머리를 단정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자르고 늘 입던 칙칙한 옷 대신 화려하진 않지만 좋은 원단으로 만든 품위 있는 옷들을 골랐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무기력하고 슬픔에 잠긴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지적인 사서 김하은의 모습에 수백억 자산가의 여유와 강단이 더해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휠체어가 아닌 제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으로 향했죠. 미경이가 미리 모든 준비를 해둔 덕분이었어요. 변호사들 앞에서 저는 제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김하은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사랑했던 고전 문학을 보존하고 저처럼 책을 사랑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재단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죠. 변호사가 내민 취소 불가능한 유언 신탁 계약서.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서명했어요. 변호사의 확인말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죠. 이 서명으로 이진우 씨는 법적으로 어머님의 재산에 단 1원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으로 법적인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사회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일이었죠. 며칠 뒤 저는 미경이가 주선한 유명 월간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위해 고풍스러운 한옥 호텔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제 기구한 사연을 복수심에 불타는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책을 사랑했던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이 사회에 마지막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풀어냈죠. 다음 날 아침 제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어요.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70대 은퇴사서 500억 전 재산 사회환원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죠. 저는 순식간에 존경받는 독지가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그 뉴스는 당연히 진우와 서연이에게도 들어갔겠죠. 새로 산 제 스마트폰에는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용서를 구하는 애절한 문자 메시지들이 쌓여갔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대신 새로 고용한 비서를 통해 강남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렵다는 최고급 한정식 집에 조용한 방 하나를 예약하라고 지시했죠. 그들이 저를 파괴하고 들어가려 했던 바로 그 세상의 정점에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기로 한 거예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은 몇 달 전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오던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 멀리 초췌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기다리는 아들 내외가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서툰 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죠.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소리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에서 서류 폴더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에요. 하나는 재단법인 김하은 헤리티지의 공식 설립 허가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서명한 유언 신탁계약서 사본이었죠.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내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선물을 꺼냈어요. 작고 하얀 봉투 하나를 그들 앞으로 밀어주었죠. 이게 너희 몫이다. 너희가 그동안 내게 보여준 효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거지. 아, 물론 너희가 사돈 댁 다이아몬드를 사느라 미리 당겨 쓴
내 수술비는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야. 봉투 안에는 정확히 100만 원이 들어있단다. 그 순간 스타 펀드 매니저였던 최서연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녀는 레스토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이건 불법이고 무효라고 악을 썼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분 기사에 나온 그분 아니야? 옆에는 그 파렴치한 자식들인가 봐.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이 바로 그 체면의 심장 부인 강남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선 한 번을 던져주고는 제 새로운 다리로 당당하고 조용하게 그 지옥 같은 공간을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완벽한 평온함만이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레스토랑을 걸어 나온 뒤로 제 삶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머물 자리가 없었어요. 통쾌함은 잠시였고 그 뒤에는 깊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찾아왔죠. 아들 내외의 소식은 친구인 미경이나 신문 기사의 한 귀퉁이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어요. 모든 것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더군요. 스타 펀드 매니저였던 최서연은 그날의 소동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다고 해요. 금융계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결국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았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돈, 명예, 화려한 인맥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 아들 진우 역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강남 아파트 계약금도 번쩍이던 수입차도 모두 날렸다고 들었어요. 나중에는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은 없었어요. 그저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의 어리석은 삶에 대한 마른 강물 같은 슬픔만이 희미하게 흘렀을 뿐이에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늦가을이었어요. 제가 새로 세운 재단 건물 앞에 며칠 밤낮으로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비서의 연락을 받았죠. 남루하고 초췌한 행색의 그 남자는 제 아들 진우였어요. 마침내 제가 그의 앞에 섰을 때 진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잿빛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말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죠. 한참 뒤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잘못은 나에게 용서받을 일이 아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네가 그토록 외면했던 내 아버지의 기억에게 용서를 구하거라. 내 인생은 이제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섰어요. 그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삶에서 그를 온전히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지긋지긋했던 모성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죠. 저는 인천의 그 집을 떠나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한 고급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어요.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깃든 곳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새로운 풍경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제 오랜 꿈이었던 고전시 낭독 클럽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경이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과 조촐하게 시작했지만 책을 사랑하는 제 진심이 통했는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은퇴한 대학 교수님, 사업을 하시다. 은퇴한 회장님, 평생 그림만 그리신 화가 할머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제 작은 클럽으로 모여들었어요. 저희는 함께 시를 읽고 인생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혈연으로 얽히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의 활동도 제 삶에 큰 기쁨이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장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꿈과 고민을 들어주었죠.
맑은 눈을 빛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젊은 학생들을 볼 때면 제 마음도 함께 뜨거워졌어요. 지식은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단다. 제 삶의 굴곡을 통해 얻은 이 깨달음을 나눠줄 때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제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 두렵지 않아요. 태블릿 PC로 해외에 있는 장학생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들을 직접 확인하죠. 기술은 더 이상 저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끌어안게 해주는 따뜻한 도구가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어김없이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제 옆에는 시낭독 클럽의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죠.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무릎 통증은 없었어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햇살에 반짝이는 윤슬을 바라보며 걷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 멀리서 주말을 맞아 봉사활동을 나온 재단 장학생 몇몇이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향해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피로 맺어졌던 가족은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제 곁에는 마음으로 이어진 더 크고 따뜻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과거의 고통은 저를 파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제 삶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존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힘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